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4살 남성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A 유통업 대표시고 어머니는 작은 미술관을 운영 중이신데요. 집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입니다. 저는 워낙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거나 집안 내색하는 것을 워낙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 아니면 저희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를 정도거든요. 지금은 마음이 맞는 와이프와 결혼해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5년 전 파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파혼으로 인해 독신주의가 될 뻔했어요. 왜 그랬는지 어이없는 제가 파혼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무역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고요. 파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그 일도 벌써 5년 전이네요. 아버지는 당연히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로 들어와 일을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저는 당시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던 터라 혼자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살기로 부모님과 합의했고요. 대신 5년 뒤에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야 한다고 알아서 잘 살아보라고 하셨죠. 남자 나이가 대학 다니며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고 취업하면 금방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인생은 제가 개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이 친척들이 하도 결혼 이야기를 하니 속이 상하셨는지 말을 조금 바꾸시더라고요. 결혼해서 안정감도 찾고 경영 수업을 받는 게 어떠냐셨죠. 자신들도 손주 재롱 보며 지내고 싶으시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강하게 약속은 약속이라며 단돌이 쳤지만요. 그렇게 제 신분을 숨긴 채 스스로 구직 활동을 했어요. 생각보다 취업하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를 알고 있는 몇몇의 친구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편하게 일하면 되지 왜 굳이 사서 고생하느냐며 배부른 소리를 가끔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버지 말씀처럼 바로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면 그만이었지만요.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정해진 길에만 얽매이다 보면 계속 바라기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연히 좋은 기회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싶어 영어 학원을 등록했죠.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알았지만 아무래도 무역회사다 보니 외국 바이어들도 만나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아야 했어요. 주입식 영어 교육을 받다 보니 읽고 쓰고의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직접 말로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언어적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평일에는 주간에는 직장을 다녀야 했기에 평일 야간 주말반을 끊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직장을 다니면서 저처럼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학생들부터 직장인,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며 나이가 비슷해 친해진 몇몇의 무리가 생겼어요. 거기서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인형 같은 외모에 배려가 담긴 행동, 시원시원한 성격까지 누구나 좋아할 법한 호감형 스타일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파혼한 전 여자친구이죠. 여자친구는 모 건설회사의 비서직으로 근무했는데 저와 동갑이었어요. 같은 무리에 속해 있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같이 공부도 하며 만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자연스레 친분이 쌓여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생일이 2달 빠르다는 이유로 굳이 오빠라고 하겠더군요. 활발하고 털털한 성격에 배우는 열정도 대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학원에서 때로는 밖에서 맥주 한잔하며 어느새 호감이 쌓였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분을 내기 위해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 기간 후 저희는 곧 30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30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안정감을 되찾자는 말을 했죠. 저도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결혼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저희 집 얘기를 했습니다. 선영아, 거부감 들까봐 내가 말은 잘 안 했지만 사실 우리 집 A 유통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대표는 우리 아버지고. 뭐? 내가 아는 그 유통회사 말하는 거야? 자기는 그 엄청난 사실을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원래 내가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남들이 바라보는 편견 아닌 그 시선이 너무 싫었거든. 우리 집도 남들과 다를 바 없는데 금수저니 뭐니 하면서 벽을 쌓는 게 싫었어. 조금 놀랍긴 하다. 아버지가 A 유통업체 대표라니. 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속물 아니야. 지금에서야 말하니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여자친구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2가지 부류잖아요. 부담스러워서 거부감을 느낀다던가 돈을 바라고 달려들던가 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의 검은 속내를 모르고 그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일주일 정도 뒤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어른을 만나 뵙는, 그것도 예비 장인 장모를 만나 뵙는 자리라 잔뜩 긴장했죠. 멋있고 듬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한정판 슈트까지 차려입었습니다.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고급 와인 세트를 사들고 방문했어요. 번지르르한 모습에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멋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여자친구의 집은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예비 장인어른은 내년에 정년퇴직 예정이셨고요. 예비 장모님은 집안 살림을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셨거든요. 여자친구에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말이 없는 것인지 원래 조용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처남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처음 찾아뵙는 거라 긴장한 탓에 실수할까 온 신경이 곤두섰죠. 밥을 먹는데 예비 장모님께서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보태주신다던. 집은 직장 근처로 잡아야 하고 나중에 애 태어날 거 생각해서 미리 큰 집으로 받은 건가? 네, 어머님. 저희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은 얼마 없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형편에 맞게 살려고 합니다. 뭐? 8천? 그러면 자네 부모님은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보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나 봐? 아참, 내가 너무 무례했지?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데 노파심에 그만.
자네가 이해하게. 저는 초면에 조금 무례한 질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혼을 위한 절차이고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인데 궁금한 게 많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분조분 말씀드렸죠. 전부는 아니지만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 어디 산다고 정도만 얘기했죠. 아마 여자친구가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기분은 조금 언짢았지만 좋게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며 예비 장인어른과 악수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죠. 이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가 되자 여자친구도 잔뜩 긴장하더군요. 이옷저옷 입어보며 한참을 헤매기도 했고요. 아이고, 이놈이 언제 정신을 차리나 했더만 이미 차렸구만. 아가씨, 오느라 힘들진 않았어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일단 손님이 왔으니 식사 대접부터 해야지. 기태 아직 저녁 안 먹었지? 김집사, 식사 준비한 거 내주게. 어서 들어와요. 부모님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냐며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2층짜리 집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아끼셨습니다. 서로 좋으면 그만이라고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해보자며 좋게 자리가 마무리되었죠.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여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느 재벌집 자제들처럼 고급스러운 외제차를 몰고 다니지도 않았고 명 겉모습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꾸미고 다니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놀랄 일이냐며 서로 웃으며 집으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양가 인사를 모두 마치고 평범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결혼을 늦게 할 이유 없다며 서두르는 게 어떠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한 달 뒤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죠.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촬영을 하고 신혼집을 고르고 가전이며 가구,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준비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정신이 없었죠. 며칠 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장모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방, 결혼 준비하는데 정신없지? 힘들까봐 그러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까 하는데 필요한 것 좀 같이 봐줄 테니 이따 회사 근처 백화점으로 나오시게나. 퇴근을 하려던 찰나 긴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백화점에 못 갈 것 같아요. 선영이한테 제 카드 전달했으니 이걸로 같이 고르시고 편하게 결제하세요. 그래? 같이 못 가서 어째? 일이 바쁘다는데 하는 수 없지 뭐. 내가 선영이랑 잘 고를 테니까 자네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일 열심히 해. 수고하게. 여자친구에게는 백화점에 간 김에 예비 장모님 선물을 하나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후회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씻고 나와 휴대폰을 보는데 결제된 금액이 어마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1,600만 원이 결제되어 있길래 무얼 샀나 하고 내역을 살펴보니 전부 명품관에서 결제한 가방 옷이었습니다. 분명 살림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전달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정되니 무척 당황스럽더군요. 피곤했기에 내일 얘기해야지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선용아, 난데 어제 장모님이랑 백화점 가서 뭘 산 거야?
1600만 원이나 결제했길래 신혼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고른 거야? 아, 그게 필요한 거 사느라 돌아다니긴 했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엄마 가방 하나 사드렸거든? 근데 가방만 떡하니 사드리기가 뭐해서 기분 좀 내라고 옷이랑 화장품도 사드렸어. 그래도 그렇게 큰 금액이었으면 나한테 미리 언급이라도 해야지. 아무리 내가 선물을 해드리라고 했어도 한두 푼도 아니고 좀 당황스럽네. 정작 필요한 건 사지도 않았잖아. 기태씨, 원래 이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다 따지는 사람이었어? 막말로 우리 엄마가 남이야? 이제 당신 장모 될 사람인데 이 정도도 못해? 물론 내 입장에서 충분히 해드릴 수는 있어. 하지만 결혼 전부터 너무 퍼나르는 느낌이야. 아직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심하잖아.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결혼해서도 이렇게 하나씩 딴지 걸 거야? 자기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나한테 사줬다 생각하고 좋게 넘어갈 수는 없어. 사람 무한하게 왜 그러니? 환불해달라고 할까? 제가 요목조목 따지자 여자친구는 그 정도도 못하냐며 화를 계속 내더라고요. 큰일을 앞두고 큰 소란을 일으키기 싫어 알았다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기분이 살짝 상해도 미리 예단을 해드렸다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야죠.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로가 긴장감이 맴도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겨우 식사를 마치고 차 한잔을 하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미리 증여해 주신 집이 있어서 혼수만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가장 큰 문제인 집이 있으니 혼수만 준비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겠거니 했는데 예비 장모님이 예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혼수를 우리 쪽에서 해가니 예단비를 넉넉하게 5천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꾸민비 목적으로도 사용해야 하고 주변 친척들에게도 대접해야 하니까요. 그 정도 여유는 되시죠? 저는 사전에 들은 이야기가 없었기에 여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제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그저 당황스러워 예비 장모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다 기분이 나쁘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각오하셨어야지요. 회사 다니지 외모 안 빠지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어딨나요? 사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도 참한 며느리 얻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군요. 이번 주 내로 예단비는 넉넉히 챙겨 보내드릴 테니 걱정 마시죠. 그리고 신혼집은 공동 명의로 해주셨음 합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요. 부부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보험이라도 들여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아들 녀석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섣불리 알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네요. 아무튼 예단비는 섭섭지 않게 보내드릴 테니 이해 부탁드려요, 사부인. 역시 사돈어른은 말씀이 잘 통하시네요. 박서방은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선물 하나 했다고 얼마나 생색을 내던데요. 그럼 예단비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며 내내 하기 바쁘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 집 무례한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긴 하셨지만 아버지는 좋은 날 앞두고 그러는 거 아니라며 단도리를 치셨고요. 찜찜한 상견례가 끝나고 과연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나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선물 하나 한 거 가지고 생색을 냈다며 몰아가기까지. 부모님은 그 금액이 1600만 원이란 걸 아시면 아마 기가 차셨을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여자친구에게는 별다른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결혼은 뭐 하나 쉬운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팀 단위로 부산 출장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부산에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바이어들과 오전에 미팅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당일치기 일정이었죠. 부산이 고향이신 팀장님은 집에 급한 볼일이 생겨 하루 연차를 쓰셨고 저와 같이 있던 회사 선배인 유주임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죠. 교대 운전을 하며 길고 긴 고속도로를 지나 서울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유주임이 휴게소에 잠시 들렸다가 자며 힘겹게 말을 하는 겁니다. 휴게소에 도착하니 고개를 푹 숙이며 식은 땀을 흘리며 배를 부여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배가 갑자기 아프다며 앓는 소리를 내는데 심각해 보였습니다. 생리통 같은데 진통제를 가져오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유주임이 운전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바로 교대를 했고요. 조수석에 앉히니 실신할 것 같이 위태로워서 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죠. 다행히 서울에 인접한 휴게소여서 지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들어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다른 여직원에게 연락해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직장 동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장모님과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진료실에서 나오며 하는 말을 듣고는 등을 돌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이거 기태 씨가 알면 어떡하지? 예, 그렇다고 생긴 애를 또 지워? 너 그러다 몸 망가진다.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니.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애가 무슨 망신이야 이게? 아니,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알고 그랬어? 진짜 곧 결혼인데 어떡해. 드레스 입기 전에 배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으이구,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이 애미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막말로 결혼 앞두고 애 생겼다고 해도 되잖아. 요즘 혼전 임신 그게 대수니? 아직 초기라고 하니까 시기야 잘 둘러대면 되는 거고.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임신 5주 차였고 둘이 대화를 나누며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제 아이로 둔갑시킬 계획을 했던 겁니다. 몇 주 차이 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계획을 잘 짜보던 그들의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도 미친 듯이 생각나더군요. 안 하던 실수도 하고 동료가 정신 좀 차리고 일하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그들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아마 전 평생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해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 일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장모가 이게 대체 몇 번째냐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어서 여자친구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여자친구에게 결혼기념으로 삼아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기태씨, 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그리고 곧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갈 텐데 갑자기 무슨 여행이래?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싱글로서 가는 여행이라 생각해. 지금 아니면 언제 가봐? 곧 결혼 준비로 바쁠 테니까 지금 미리 다녀오자. 신혼여행은 신혼여행이고, 응? 그렇게 여자친구를 어렵사리 설득하고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맛있는 음식 먹고 편히 자고 오고 그럴 생각이었죠. 물론 여행을 가 여자친구가 잠들면 몰래 휴대폰을 보고 증거 수집을 하리라 생각했고요. 가평으로 펜션 숙소를 예약하고 아무렇지 않게 좋은 풍경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일부러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저는 그 틈으로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죠.
여자친구는 휴대폰을 평소에 잠그지 않는 버릇이 있어 증거 수집은 의외로 쉽더군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살펴보는 내내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깨워 뺨을 한 대 갈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와 여행을 온 와중에도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아니겠어요? 휴대폰 갤러리에는 만나던 남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사진과 녹음 파일 몇 개, 동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장모님과 친구들에게 나눴던 대화 내용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야, 간만에 돈 많은 사람 잡은 것 같아. 이번에 꼭 결혼에 성공하려고. 선영아,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잘해. 우리 선영이 결혼하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겠네? 나 잊으면 안 된다. 엄마, 돈이 그렇게 많은 집안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꼬실 걸 그랬어. 이제 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대표되면 집안일에 신경 못 쓸 테니 어차피 경제권은 나한테 와. 엄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사줄게. 뭐라고 하면 애 핑계로 앓는 소리 하면 그만이니까 나만 믿어? 아서라, 사모님은 나중이고 지금은 무사히 결혼부터 해야지. 내가 딸 하나는 기똥차게 잘 낳았다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저와 결혼한다는 여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외간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더군다나 핏줄도 모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니 저는 겨우겨우 꾹 참고 여자친구에게 내색하지 않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가다가 콱 쥐어박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제 자신이 이렇게까지 멍청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어렵사리 얻은 증거들을 따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 부모님의 말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면 노발대발하시고 목에 핏대를 잔뜩 세워 흥분에 겨운 소리로 호통치실 게 뻔했습니다. 호통뿐이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여자친구의 존재를 지워버리고도 남을 뿐이셨죠. 같은 날 저녁 파혼을 통보하기 위해 퇴근 후 회사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퇴근길에 저를 발견한 여자친구는 조금 놀란 눈치였거든요. 저는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서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뒤 그대로 집에 데려다 주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거라고. 집에 다 왔어. 내려.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드리고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연락드릴게. 기태씨, 갑자기 왜 이래? 파혼이라니.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 제정신이야? 나 지극히 정상이고 제정신이야. 장난치는 건 오히려 너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빌미로 우리 집 어떻게 해보려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했던데. 아니야?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기태씨 나 미행한 거야? 내가 못 믿어서 미행한 거냐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어른들께 말씀드릴까? 나 지금 최대한 참고 있는 거야. 조용히 파혼하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선택해. 얌전히 파혼할지 말지. 기태씨, 내가 잘못했어. 이 아이 당장 내가 가서 수술할게. 그럼 돼? 나 기태씨 없으면 못 살잖아. 파혼만은 안 돼.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용서해줘.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며 파혼은 안 된다고 하자 저는 조수석에서 반 강제로 여자친구를 끌어내렸어요. 집 앞에서 생쇼를 하고 있으니 소란스러웠는지 예비 장인 장모가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주민들도 싸움이 났나 하고 내다보고 있었고요. 선영이 너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파혼은 뭐고 아이는 또 무슨 말이야? 너 임신했니? 박서방 아이가 아닌 게야? 예비 장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셨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빠져나갈 궁리만 모색하는 예비 장모와 여자친구의 모습만 보였을 뿐이죠.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선영이가 품고 있는 아이, 제 아이 아닙니다. 저 선영이와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나 임신했어. 자기 아이 아니야. 자기 나 사랑한다며 이 아이 우리 아이로 키우면 안 될까? 자기만 눈 감아주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데.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고작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였어? 와, 진짜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렇게 쉽게 아이를 지운다는 얘기를 하다니. 넌 뻔뻔하고 못된 살인자야. 너란 사람을 어떻게 믿니?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 어린 생명을 지워?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기태 씨만 눈 감아주면 돼. 기태 씨 어떻게 안 될까? 나한테 증거 다 있어. 그날 산부인과에서 너랑 장모님 다 봤다고. 내가 눈 감아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작정하고 나를 노린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빠져나갈 구멍이 없던 탓인지 여자친구는 눈물바람으로 이실직고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자기가 만나던 남자와 술김에 하룻밤을 잤는데 덜컥 아이가 생겼다고. 그런데 그 남자 마땅한 직업도 없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홧김에 좋은 남자물어 성공해야겠다는 못된 생각을 품었다는 웃기는 소리를 하대요. 돈이 많은 우리 집안을 보고 앞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에게 아이 아빠가 되어주지 않겠냐며 아나무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염치까지 없는지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라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끌려 들어가다시피 하는 여자친구를 뒤로 저는 제 갈 길을 가려 했죠.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된 여자친구는 악다구니를 쓰며 아니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덕분에 이웃집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 저희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창 속 원숭이가 이런 기분일까요? 순식간에 저희는 동네 구경거리가 됐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혼을 통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저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죠. 다음날 회사에서 오전 업무를 끝낸 뒤 유주임이 지난번 일이 고맙다며 밥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같이 있던 동료와 셋이서 점심 식사를 끝낸 뒤 들어오는데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상대로 예비 장모님이 절 찾아온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말하던 찰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예비 장모가 저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바로 여자가 생겼네. 파혼하자던 이유가 이거였어. 우리 선영이는 지금 끙끙 앓아 누웠는데 자네는 버젓이 밥 먹고 하하호 거리고 있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도대체 남의 회사에 와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기가 안방도 아니고 마음대로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곳인 줄 알아요? 뭐? 자네 말 다 했나? 그래, 이 여자 때문에 우리를 아주 개망신을 준 거구만. 내 딸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쩔 거야, 이 파렴치 않아. 너 같은 게 우리 선영이랑 결혼할 뻔했다니 정말 수치스럽기 짝이 없어.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저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파혼으로 안 끝낼 거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뭘 알고나 이러시는 겁니까? 선영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제 아이 아니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모욕 듣는 거 못 참습니다. 뭐? 네가 어쩔 건데?
내 딸 인생 조져놓고 이 불려우 같은 년. 네가 우리 사위 꼬셨구나. 우리 딸이 어디가 모자라서 이런 년한테 밀리는 건데. 헤어질 거면 돈이라도 주던가. 우리 선영이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란 말인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 회사로 찾아와 날 때린 것도 모자라 임신한 애인을 버린 인간 쓰레기로 만들려고 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유주임은 얼떨결에 임자 있는 남편을 꼬신 불륜녀가 돼버렸고요. 나오지도 않는 눈물바람으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됐냐며 신세한탄까지 하는 모습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차더군요. 유주임과 같이 있던 동료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고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라 그런가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창피한 건 둘째치고 이 상황 자체를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이 서더군요. 저는 결국 파혼하고 조용히 덮으려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라 아버지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사기죄와 폭행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는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하자 여자친구와 예비장모는 날마다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빌더라고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잠시 어떻게 됐었던 것 같다고 무릎까지 꿇고 구걸하듯이 용서를 바라는 모습이 정말 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제가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 않자 그들은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오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계시던 점잖으셨던 어머니가 예비 장모님의 뺨을 후려 갈기셨습니다. 평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는 분이라 돌발 행동에 놀라긴 했지만 속이 시원했어요. 이건 내 아들 때린 값. 감히 어디라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내 아들 얼굴에 손찌검을 해? 격 떨어지게 이게 무슨 행동이야? 당신 미쳤어? 사부인, 아니 사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아이를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제발 저를 봐서라도 소송만은 피해 주세요. 어머님,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어머님? 핏줄도 모르는 씨앗을 몸에 담은 천한 계집애 따위가 감히 우리 집안 장자를 넘봐? 머리통은 장식으로 달렸어? 네 더러운 몸으로 돈 많은 남자 한번 꼬셔서 신세 한번 피고 싶어 환장했나 보구나. 그런데 이걸 어쩌나? 네 그 뱃속에 있는 씨앗 때문에 넌 평생 지옥 속에 살게 될 건데 말이야. 어머님, 저를 봐서라도, 아니 뱃속에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기태씨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 저 좀 이해해주세요. 제발요. 귀를 닫았나 보구나. 내가 지금 한 말 못 들었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디서 뻔뻔한 낯짝을 들고 와서는 용서를 바라는 거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 테니 더러운 면상 저리 치워. 꺼지지 못해? 내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니까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던? 엄마, 진정하시고 일단 좀 앉으세요. 그러다 쓰러지세요. 박기태 너도 이 엄마가 참 실망스럽다. 내가 너 그렇게 키웠니? 너 이러려고 경영수업 안 받고 밖으로 놔둔 거야? 너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한집사, 당장 이것들 끌어내. 근본도 모르는 더러운 것들 우리 집에서 내치란 말이야. 사모님, 사부인, 그러지 말고 저희 말도 좀 들어보세요. 이거 안 나? 내가 할 말이 있다잖아.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은 경호원들에 의해 비참히 끌려나갔습니다. 며칠간 조용하다 싶더니 제 소송을 진행해준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잘 진행되고 있나 안부를 물으려는 찰나 상대방,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나와
우리 엄마를 명예훼손과 폭행죄로 맞고소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감옥에 가둬도 시원찮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형, 제가 다 미안해요. 엄마랑 누나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아빠랑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저희 생각하지 마시고 법대로 해주세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길 바라세요. 엄마랑 누나는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처남도 따로 연락 와서는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한참 공부해야 하는 나이에 이런 상황이나 겪게 하고 어른으로서 미안하더군요. 내노라 하는 로펌의 변호사를 둘이나 섭외하여 강경 대응을 하자 결국 그들은 더 이상의 여유가 없었는지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고요. 빨간 줄마저 그이면 자신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모 건설회사 비서로 근무하던 여자친구는 회사의 소문이나 더 이상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한참 돈이 들어갈 시기인 고등학생인 처남까지 더해 경제 상황은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자친구의 일로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시던 예비 장인어른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사직서를 내셨다고 합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여자는 회사에서도 잘렸고 힘겹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전해 들었어요. 해당 업계에서는 여자친구에 대한 소문이 쫙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취직이 힘들 수밖에요. 누가 그런 여자를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여자친구네 회사는 반듯하고 정직한 임씨를 내세우는 회사였는데 당연히 불륜을 저지르고 못된 행동을 일삼은 여자친구를 곱게 볼 리 없었죠. 비서직에 근무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품위 유지가 되지 않고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권고사직 당했더라고요. 아버지가 비록 유통업이지만 발이 겁나 넓기로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제 소송을 맡아주시던 변호사도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친구는 취업이 제대로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맨날 저를 찾아와 빌고 또 빌더라고요. 재벌과 결혼하는 것이 다행이다 싶어 온갖 사치를 다 부리고 다녔는데 결국 그게 본인들이 자초한 일 아니겠습니까? 며칠 뒤 여자친구가 고향 땅으로 내려간다며 가기 전에 꼭 사과를 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며 커피값 5,000원, 10,000원에도 벌벌 떨며 계산을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겠죠. 기태씨,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거든. 이제 집 구해지는 대로 정리해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고향에 가려고. 그동안 미안했어. 그랬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자업자득이야. 나한테 와서 굳이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뭔데? 돈이라도 보태달라고? 앞으로는 남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내가 그때 미련하게 굴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허무하다 허무해. 기태씨 같은 사람 없는데 아쉽다 정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건 미련하게 군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끝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한 네가 잘못인 거야. 그리고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인데 어떻게 주워 담어? 나한테 신세한탄할 게 아니라 네가 현실적으로 깨달은 게 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다행히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 뒤로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미안했다는 예비 장인어른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고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예비 장인어른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고 예비 장모님은 예비 처남 뒷바라지 그리고 여자친구는 김치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한다더라고요. 알아서 잘 살겠거니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머리를 식히려 2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녀온 뒤 과거는 잊고 일에 몰두하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약속했던 기간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은 의미 없는 것 같아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회사로 입사해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혼이 아닌 파혼으로 끝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느껴지고요. 만약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요? 유주임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유주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이혼남 딱지가 붙어 심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작년에는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여자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아버지의 전속 비서였는데 일 처리가 똑 부러지고 어디 하나 모날 데 없는 성실한 여자입니다. 전 여자친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린 나이에 10년을 넘게 전속 비서로 근무를 했는데다가 성격이 만만치 않은 아버지를 보좌해온 걸 보면 앞으로 제 인생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고 안정을 찾으면 회사를 물려주고 시골로 귀농하실 거라 하셨어요. 저는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경영 수업을 받으며 회사 일을 익혀나가는 중이고요. 저처럼 비슷한 파란만장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게 맞는 길인지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으니 부디 좋은 선택을 하세요. 라고요.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신중한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든 그에 맞는 길은 열리길 마련이니까요.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